예, 계속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타일러가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거는 1949년이라는 걸 외우고 있어요. 하도 반복하다 보니까 외워졌어요. 왜? 1945년이 해방이에요. 우리는 해방이고 미국은 종전기념이래요. 2차 대전이 끝났다고요. 끝나고 나서 타일러가 10년 전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공부했던 지식들, 그 다음에 이전에 8년 연구, 진보주의 철학 관련해서 8년 연구했던 것들을 다 집대성을 해서 전시에 썼던 기술법들을 적용해서 방법론을 만들어낸 게 바로 타일러가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하나 낸 거예요. 그 모형을 뭐라고 그랬냐면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라는 걸 냈고, 그래서 자기가 배웠던 내용들을 4년 동안 집대성을 한 거죠. 종합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949년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독특하고 외울 만한 이벤트였냐? 기존에는 학교 교육에 목표를 세운다라는 게 없었어요. 학교라는 건 당연히 그냥 애들만 잘 가르치면 되는 거지 뭐 목표라는 게 뭐가 있어. 돈 벌 때도 아니고. 였으니 목표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타일러가 그렇게 느슨하게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목표를 먼저 세우고 그거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대충 교육하자라는 것밖에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육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 더군다나 이 목표라는 거는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뜬구름 잡는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되니까 행동 목표로 만들어야겠다. 계속 우리가 내용 행동 이원 분류에 의한 행동 목표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타일러가 처음 한 얘기예요. 그전에 아무도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행동 목표는 측정 가능하니 평가가 이루어져야겠다는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타일러가 그 과정에 영향을 많이 줬어요.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 개발을 해야 된다. 라는 데 많이 영향을 줬고, 또 뭐냐면 교육 목표 수립을 해야 되는 얘기를 최초로 했기 때문에 목표 수립 관련된 얘기는 다 타일러 영향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 평가라는 부분이 기존에는 학생 그냥 시험 점수 내는 거 그 정도 개념밖에 없었지 평가가 별도 학문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가가 학생 평가, 교수 학습법 평가, 교육 과정 평가, 학교 평가까지 평가가 4가지나 있는 거예요. 학교 하나만 해도. 그래서 평가 기법들이 쫙 등장하면서 교육 평가라는 부분이 교육학 내에 진입을 하게 만든 사람이 타일러예요. 그래서 교육 과정, 교수 학습법, 교육 평가에 이르는 거의 전 영역에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타일러가 어떻게 하냐면 교육 목표 수립하고 학습 경험 선정하고 학습 경험 조직하고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인지.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요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 목표 설정하는 게 뭐 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AD 모형에 의해서 그 설계 과정을 거치려면 뭘 합니까? 맨 처음에 요구사항이 뭔지를 보죠. 요구사항이 뭔지. 학생들은 뭘 배우고 싶어 한다더라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비행기가 나르는 원리 알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겠죠. 놀이하고 학습이 겸해졌으면 좋겠어. 장난감사하고 잔돈 잘 남겨오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교육 목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칙 연산을 계산할 수 있다. 와 같은 목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표가 만들어지면 평가가 같이 발생을 하죠. 사칙 연산에 문제를 내서 10문제 중에 9문제 이상을 맞출 수 있다. 와 같은 평가가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 이걸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습 경험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어떤 경험을 선정하는 거냐? 바로 주머니에다가 구슬을 넣고 옮겨 담으면 덧셈, 덜어내면 뺄셈, 주머니가 몇 개가 있냐에 가지고 총 구슬 개수를 따지는 거는 곱셈,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좋겠더라라는 경험을 선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 설정은 뭐냐? 바로 여기 사칙연산을 할 수 있다와 같은 목표를 수립하는 내용이에요. 학습 경험을 선정하는 내용은 뭐냐? 바로 주머니에다 구슬을 집어넣어갖고 주머니에다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본 게 빨간 주머니에 구슬이 5개 있고 파란 주머니에 구슬이 3개 있는데 이걸 합해서 빨간 주머니에 같이 담으면 총 구슬이 몇 개 있냐 이런 거 맨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가르치는 경험을 선정한 거라고요. 구체화해서 생각하면. 이해되셨죠? 자, 사칙연산할 때는 주머니가 좋아요. 그런데 다른 경험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런 거 경험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면 그림을 그려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와 같은 학습 목표가 수립이 되겠죠. 그러면 평가는 뭐라고 합니까? 크레용으로 그림을 자기 생각을 그릴 수 있다. 같은 게 그림 그렸냐 여부를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선정되는 학습 경험은 뭐예요? 크레용을 가지고, 크레파스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선정한 거예요. 그러면 조직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칙연산이 걸 먼저 알고 그림 그리는 건 좀 나중에 해도 되겠죠. 그림 그리는 거 먼저 하는 거는 꼭 지금 급한 게 아니잖아요. 급한 거는 수의 개념도 파악하고 하는 거니까 사칙연산을 하는 것들을 먼저 가르치고 1학년 때, 1학년, 2학년 때 크레용으로 그림 그리는 거는 3학년 때부터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칙연산이 먼저고 크레용으로 그림 그리는 게 나중에 될 거 아닙니까?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이게 바로 학습 경험을 조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걸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들을 평가해서 점수를 부여할 거 아닙니까? 평가했더니 잘 하더라. 바로 이 선정된 경험을 가지고 목표 달성을 잘 했더라. 이게 바로 학습 경험의 평가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구체화돼서 머릿속에 들어오십니까? 자, 그러면 목표, 요구사항을 할 때 애들의 요구를 우리가 이제 직접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들어갔어요. 그럼 애들한테 만약에 요구사항들을 쫙 나열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설문조사하고 인터뷰하고 해서 하면 한 3,000개 정도의 목표가 뭐 예를 들자면 요구사항들이 나와요. 이거를 쫙 해서 나열을 해놨어요. 이거 공부하고 싶대요. 이거 배우고 싶대요. 라고 나열을 쫙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학습 목표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3,000개나 해야 되는 요구사항들을 다 들어줄 수가 없어. 그러면 엄선을 할 거 아닙니까? 1,000개의 목표를 만들어서 추려요. 1,000개로. 그러면 2,000개는 배제가 되죠. 그래서 추려진 1,000개가 공식적 교육과정. 배제된 2,000개가 영교육과정이에요. 이 공식적 교육과정 1,000개를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학교에 모여서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부수적인 효과가 잠재적 교육과정이에요. 1,000개 목표를 세웠으면 거기에 평가가 이루어졌잖아요. 이 1,000개 목표가 있는데 이거는 교육부 입장에서 보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목표가 1,000개인 거예요. 이 엄선을 할 때 1,000개를 추려낼 때 뭘 근거로 하느냐? 바람직하고 가르치는 게 의미가 있는 내용. 그래서 교육 철학을 근거로 해서 1,000개를 추려내는 거예요. 교육 철학의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넣읍시다. 얘는 뺍시다. 이 합의를 교육과정 개발자들이 하는 거죠. 강령을 먼저 선정한다는 게 그거예요. 교육 철학에 근거해서. 1,000개 추릴 때 교육 철학에서 근거해요. 이 1,000개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 500개는 초등학교로 내려보내요.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는 500개 교육 목표는 중고등학교로 내리는 거죠. 왜? 교육 심리에 의하면, 인지 발달 이론에 의하면 학생들의 초등학교 아이들은 구체적 주작기라서 구체적인 사물을 다루는 논리 조작은 되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사물 것들에 대해서는 논리 조작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500개는 초등학교로 내려보내고
추상적인 거 500개는 고등학교로, 중고등학교로 올려보낸다. 이거를 뭘 기준으로 하느냐? 교육 심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교육 심리를. 그래서 목표 만들어지면 이 목표에 따라서 평가 방안 나오고 거기에 걸맞는, 여기 초등학교에 걸맞는 주머니, 고무동력기, 크레파스로 그림 그리기와 같은 형태로 된 것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고학년에 가면 수채화로 그림 그리기와 같은 경험들을 선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경험을 선정하고, 이 선정된 경험을 가지고 순서를 매긴 게 조직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학년 1학기 때는 뭘 가르치고, 1학년 2학기 때는 뭘 가르치고, 2학년 1학기 때는 1학년 1학기 때는 수 개념을 가르치고, 1학년 2학기 때는 덧셈 가르치고, 2학년 1학기 때는 뺄셈 가르치고, 2학년 2학기 때는 곱셈 가르치고, 3학년 1학기 때는 나눗셈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단계를 밟아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년별 교육과정에 편성이 되는 거죠. 그게 목표 달성했냐를 보는 게 평가고요. 이렇게 그 구체적인 흐름을 따라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얘기를 누가 처음 했냐? 타일러가. 그래서 목표 수립할 때는 어떤 원리를 따라야 되느냐? 그 목표가 포괄적이어야 되고 일관되고 실현 가능해야 된다라는 진술의 원칙을 제시를 했어요. 누가? 타일러가. 하지만 타일러는 목표 진술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지만 뭘 가르쳐야 돼? 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학습 경험을 선정할 때는 이 진술된 목표 달성에 유용한 지식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바로 학생에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돼야 되고, 학생들이 그러한 것들을 학습 경험을 함으로써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초등학생한테 추상적인 내용을 가르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능해야 되는 거죠. 학습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의 목표를 선정했을 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게 되면 공을 다루는 능력과 함께 체력을 단련할 수 있고 몸을 다룰 수 있는 경험들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목표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경험 다성과. 우리가 고무동력기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 양력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사물을 손을 조작해서 조립하는 거, 매뉴얼을 읽는 능력, 그다음에 비행기에 나르는 원리에 대한 이해와 같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타일러가 제시한 원리예요. 하지만 타일러는 고무동력기를 가르치세요, 사칙연산을 가르치세요,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그걸 하게 되면 반발할 사람이 많아. 고무동력기는 비효율적이에요. 그거 빼고 다른 거 넣어요. 사칙연산을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르쳐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건 고학년 때 가르쳐야 돼요. 라고 철학자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론만 다뤘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원칙만 다뤘기 때문에. 이 원리만 다뤘기 때문에. 학습경험을 조직할 때는 뭐냐? 바로 초등학교에 보면 1학년 1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 국어, 산수, 자연은 어떤 식으로 조직해야 돼? 라는 것들에 대한 횡적, 바로 국어, 산수, 자연. 종적은 바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와 같은 이런 계열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을 종적 조직의 원리에 따라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봤던 거죠. 바로 계속성이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구구단을 배우면, 그건 1학년 1학기 때 배우면 한 자릿수 곱셈이고, 그 다음에는 두 자릿수 곱셈을 배워서 구구단을 또 공부하게 하고, 그 다음 학기에는 세 자릿수 곱셈을 해서 구구단을 또 공부하게 되는 계속 공부가 되게. 유사한 관계, 정수인 한 자릿수부터 두 자리, 세 자리로 폭과 깊이를 확장해 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계열성이에요. 통합성은 뭐냐? 구구단을 가르침에 있어서 덧셈이라는 거의 의미를 산수에서 가르치기는 하지만 거기에 사용된 용어들의 경우는 국어에서 미리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국어와 산수가 관련이 돼 있어야지 국어 따로 놀고 산수 따로 놀면 안 되겠다는 게 바로 통합성의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타일러가 최초로 얘기한 개념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교육 목표 수립, 뭐 하는 거구나? 학습 경험의 선정이라는 게 주머니에다 구슬 넣는 거를 학습 경험으로 넣을 건지 뺄 건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 경험의 조직은 사칙연산 주머니를 갖고 하는 걸 먼저 가르칠 건지 공동육기를 먼저 가르칠 건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학습 경험은 조직의 단계고, 선정된 경험이 목표 달성을 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게 평가라고, 학습 경험의 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징은 목표, 평가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죠. 목표 달성 여부를 본 게 평가했다는 거죠. 학생이 학업 성취를 잘했냐를 본 게 아니라 교육 목표를 수립한 게 있었을 거고 그 목표를 교육과정을 제공을 해서 달성을 했느냐라는 걸 보는 게 평가니까 평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교육과정 개발 계획 평가의 밀접 연관의 가능성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강조됐던 게 뭐냐? 목표 수립을 최초로 얘기했다. 평가를 교육 안에 하나의 분과로 장착시켰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이렇게 타일러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이 개발되는 줄 알았는데 봤더니 60년대 타바가 들어와가지고 63년도인가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다 뒤집었잖아요. 브루너가 우주월 회의 이후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다 뒤집어서 제도화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만들 수밖에 없었냐? 교수들은 달나라 들어가는 로켓 연구할 수밖에 없으니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그 교육과정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들려고 봤더니 어떻게? 단원을 먼저 만들자 이거죠. 도형 단원을, 관련된 단원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 목표 수립을 하고 그래서 또 만들고, 이거 다 해서 만들었으면 그게 오류가 없는지 검증을 하고, 검증을 해갖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수정본을 내고 이걸 하나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이게 단원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연산 단원을 만들어요. 연산도 마찬가지로 시험적으로 만들고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고 수정할 부분에서 수정본 만들어요. 그래서 단원들을 도형, 연산, 확률, 통계 단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느 단원부터 가르치고 어느 단원은 나중에 가르쳐야 될까? 라는 것들을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타일러가 여기 학습경을 조직한 것처럼. 그래서 봤더니 통계를 알려면 확률을 알아야 돼. 그래서 통계 이전에 확률을 가르쳐야겠구나. 확률을 알려면 사칙연산을 할 줄 알아야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연산이 먼저 앞서야겠네. 연산을 알려면 수개념을 알아야 돼. 그러면 수개념을 다루고 있는 도형을 먼저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산수단원은 도형, 연산, 확률, 통계순으로 가르쳐야겠구나 라는 단원 구조를 개발을 한 게 여기 그겁니다. 단원 구조 개발. 검증된 단원을 갖다 놓고 이건 검증이 됐어요? 고칠 거 없어요? 순서만 배열하는 게 바로 구조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산수책이 됐어요. 도형, 연산, 확률, 통계. 그래서 세 단원 정착하고 이거를 각 학교에 확산하는 거죠. 이게 바로 타바의 귀납적 접근이에요. 기존에 타일러는 위에서부터 각 경험 선정해놓고 그것들을 갖다가 쫙 나열해놓고 거기서 초등학교로 뿌리고 고등학교로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1학년에 뿌리고 2학년에 뿌리고 이걸 다 위에서부터 탑다운으로 내려왔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단원을 만들어서 마치 벽돌 쌓듯이 쌓아나가면 이게 산수교육과정. 국어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만들어서 단원을 만들었겠죠. 그러면 국어의 그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국어, 산수, 자연 모아서 1학년, 2학년, 3학년 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벽돌 쌓듯이 쌓으면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렇게 되겠죠. 학교 교육과정까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돼라고 얘기를 했던 게 타바였죠. 그래서 교사의 개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수들은 달나라 로켓 개발로 들어가서 이걸 만들어줄 수가 없었다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원부터 해서 다 벽돌 쌓아 나가듯이
모아서 나갔지 않습니까? 개별 모아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귀납적이죠. 단원에서부터 교과로 만들어진 거. 그다음에 학습 경험을 내용과 활동으로 구분을 해서 다뤘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학습 경험이라고 추상적으로 타일러는 다뤘는데 이 학습 경험을 내용과 활동으로 구분해서 세분했다는 거죠. 이 타일러가 얘기한 학습 경험을 타바는 학습 경험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학습 내용과 학습 활동으로. 이게 바로 타바가 더욱더 나눠서 정복하자라는 논리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워커가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실상은 타일러마저 적용이 안 되고 타바는 당연히 적용이 안 되더라. 이게 왜 그런 거야? 그럼 실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워커가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교수들이 달나라 로켓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들어와서 감나라 대추나라하고 참견을 하기 시작을 해요. 교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물리 과목을 개설한다 그러면 물리과 교수님이 들어와요. 물리교육과 교수님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교육학과 교수님이 들어와요. 교육공학과 교수님이 들어와요. 교육과정학과 교수님이 들어와요. 거기다가 교육부 공무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만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각자 생각하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합의가 안 돼요. 그러니 토대다지기를 하는데 바로 교육 철학의 강령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이런 원칙 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합시다. 일단 바람직한 거 위주로 경제성 있는 걸로 와 같은 토대를 다지기를 해요. 그러니까 판단의 원칙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검토를 해요. 내용들을. 그래서 이 토대에서 넣읍시다 뺍시다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그러면 과정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과정을 거치더라. 즉 이렇게 합의를 이루는 정치적인 과정이 일반적인 모습이지 타일러처럼 이렇게 이론적으로 하는 것들이 되지가 않더라라는 게 워커의 비판이었어요. 자, 없었던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처음 만들려다 보니 없었던 내용을 하는 거니까 상상해서 만들 수밖에 없었잖아요. 타일러는. 그거에 대해서 워커는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들어봤더니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타일러는 실제와 다르다. 이해관계에 절충하는 정치적 과정이더라. 교수들이 자기 목소리 절대 꺾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워커의 수기문이죠. 장점은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당연한 거고 그러면 타협하는 과정을 거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의 실패 시에도 워커의 수기모형은 계속 대안들은 각자 마련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설계가 합의 실패 시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워커가 수기모형을 했는데 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 와서 아이즈너가 얘기를 합니다. 타일러는 목표를 수립할 때 행동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봤고 행동이기 때문에 수치 부여가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봤는데 과목의 내용들을 봤더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 대표적인 예가 예술 과목이다. 미술에서는 붓질을 첨번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표현적 활동만이 의미가 있을 뿐이지 붓질을 첨번한다는 행동 목표가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게 아이즈너의 비판이었죠. 그래서 과목들을 봤더니 어느 과목은 행동 목표를 두고 행동적 활동에 의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예를 들자면 산수죠. 산수는 사칙연산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행동 목표를 수립을 하고 10개 문제 줘갖고 몇 개 푸는지에 의해서 실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맞는 거고 문제 해결 목표를 제시하고 문제 해결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한 과목이 있죠. 그래서 과학 과목이다? 그러면 마을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 해결 목표를 주고 관련된 문제 해결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때부터는 수행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미술, 음악, 체육처럼
표현적 활동이 좀 있고 거기에 따른 표현의 결과가 있는 거죠. 즉 미술로 그려진 수채화로 그림이라는 결과가 있고, 체육에서는 축구라는 걸 통해서 골을 몇 골 넣는지라는 것들을 잴 수 있는 표현적인 결과들이 있고, 축구를 플레이한다라는 표현적 결과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있고, 이건 바로 여전히 수행평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과목의 성격에 따라서 행동 목표, 문제 해결 목표, 표현적 활동으로 나눠서 추구를 해야 되는 거지, 기계적으로 행동 목표를 수립해라는 얘기는 말이 안 돼라고 아이즈너가 얘기를 한 거죠. 또한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을 타일러식으로 하게 되면 교사와 이 워커의 수기명에 따르면 교사는 안 들어가고 물리 교수, 물리 교육과 교수, 교수들만 들어가잖아요. 학생과 교사가 소외될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라는 얘기를 아이즈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후에 최근의 학교 그 모형은 스킬백의 학교 중심 모형인데, 예를 들어서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예술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같을 수가 없지 않냐 이거죠. 같으면 그거는 예술고등학교를 만들어둘 필요가 없죠. 지금 외고나 과학고가 문제가 되는 게 인문계하고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그거는 거기에 걸맞게 가야 되는데, 대학교를 과학고 가서 내지는 그 외고 가서 대학교를 그쪽 분야가 아닌 쪽으로 가버려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스킬백의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학교에 걸맞게 교육과정을 따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산업계 고등학교나 직업교육 전문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의 경우는 그 학교 상황에 맞는 거를 가르쳐야 되니, 일단은 학교가 처한 상황을 먼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에 목표가 나오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을 구성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구성을 된 거를 실행을 해보고, 그 실행된 결과 문제점 나타나는 것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 않냐.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국어교육과정의 경우는 학교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건 공통이니까. 하지만 예술고등학교에 성악과에 관련된 수업을, 교육과정을 만든다 그러면 그건 교육과일 수 없지 않냐 이거죠. 학교에서 만들고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고쳐나가야 될 거고, 그게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주겠죠. 이거는 성악교육과정으로 적합합니다. 우리가 국정교과서에서 거민정교과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민정제도가 바로 이런 게 가능한 거라고요. 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는 그 내용을 보고 이거 맞습니다 하고 가르치세요 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고, 예술고등학교는 그렇게 개별 그 과목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학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 분석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학교 특성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스킬백의 학교 중심 모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초기부터 학교에서 제대로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래서 만든 다음에 계속 개정을 해나가야 되죠. 그렇게 하는 상호작용을 가정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근에 스킬백의 학교 중심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위긴즈와 맥타의 경우는 목표 설정을 하고 하는 이 타일러의 모형이 의외로 안 맞더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교육 목표 수립하고 학습경험 선정하고 학습경험 조직이 되면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 흐지부지가 돼요. 평가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육과정이 용두사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잘못 만들어져도 그걸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겠다. 목표를 설정을 했다 하면, 목표가 하면 바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목표 아니냐 이거죠. 사칙연산을 계산할 수 있다는 목표를 세웠으면 그거를 시험을 내서 몇 문제 이상 맞추는지를 봐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평가 계획은 바로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교과서를 배울 수 있는 교과서를 편성하는 게 목표 아니겠냐 이거죠. 그래서 목표, 평가, 학습 계획이 여기 타일러가 따로 놀던 거를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 계획은 목표만 관심을 갖고 목표에 일관성을 갖도록만 해요.
평가 계획이 나왔으면 학습 계획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학습 계획을 만들어요. 그러면 목표와 평가가 일치를 시켰기 때문에 목표, 평가, 학습 계획이 다 일치하는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2단계에 해당되는 학습 경험 선정과 학습 경험 조직이 보다 평가 계획에 앞서잖아요. 그래서 타일러의 2, 3단계가 4단계하고 뒤집어져 있다고요. 뒤집어져 있는 모습이라고요. 여기 학습 계획이라는 것은 학습 경험 선정과 조직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단계와 3단계가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거꾸로 설계 모형이다. 내지는 평가를 먼저 하고 학습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역방향 설계 모형이다. 전통적인 방식과 2단계, 3단계가 순서가 역전되어 있다. 전통적 방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타일러 얘기하는 거예요. 타일러의 1단계가 목표 수립, 학습 경험 선정과 조직이 2단계, 평가가 3단계로 되어 있으면 얘는 목표 수립, 3단계인 평가, 그 다음에 학습 계획으로 뒤집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위긴저 맥타이 후진 설계 모형입니다. 이렇게 타일러, 워커, 위긴저 맥타이까지 다뤄졌어요. 무슨 얘기냐? 안 다뤄진 부분도 알아야 되고 타일러는 다뤄진 거 또 다뤄졌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타바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타바가 이걸 타바 모형을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 보면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뭐 나무를 여기 따로 쳐갖고 시험적 단원 생산의 모양을 여기다가 그림을 다 그려갖고 하는데 그건 곁가지죠. 중요한 가지 뭐냐면 시험적 단원 생산을 하고 단원 생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오류 수정을 해서 계정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구조를 개발하는 거죠.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죠. 도용에 대해서 시험 단원을 만들고 도용에 대해서 적용해봐서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을 하고 검증 단원에 오류 있는 거 수정해서 계정 통합을 해서 만들어 두고 연산 만들어 두고 나서 연산을 먼저 가르칠 건지 도용을 먼저 가르칠 건지 그 순서를 정하는 게 단원 구조 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수로 따지면 도형, 연산, 확률, 통계 순으로 가르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산수 과정이 만들어진 거고 그 라는 타바의 기록지적 모형이고 바로 시험적 단원을 처음 생산할 때는 뭔가 절차를 밟아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 만들 때 그때는 바로 딱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거쳐요. 요구 진단하고 목표 수립이 타일러의 1단계죠. 내용 선정과 조직, 학습 경험 선정과 조직이에요. 그래서 타일러가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한다라고 했을 때 학습 경험을 타바는 내용과 경험으로 이원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 선정 조직, 학습 경험 선정 조직이라는 과정을 밟아요. 그래서 타일러가 얘기한 학습 경험을 내용과 활동으로 나눠서 그 단계를 하나를 더 뒀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평가. 바꿔서 얘기하면 시험 단원 생산의 이 구체적인 내용은 외울 필요 없다.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그대로 쓰면 된다. 다만 학습 경험을 내용과 활동으로 나눠서 쓰면 돼. 내용 선정, 내용 조직. 학습 경험 선정, 학습 경험 조직으로 좀 나눠서 한 번 더 써주면 돼요. 그러면 딱 시험 단원 생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워커의 경우는 실제 들어가 봤더니 이거 말 안 되더라. 그렇게 안 하더라. 어떻게 하느냐? 강령, 바로 교육 철학을 결정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거 해야지 바람직하지 못한 거를 가르치면 안 되겠죠? 동의하시죠? 그건 동의해요. 경제성을 갖춰야겠죠? 동의합니다. 이런 원칙을 정해요. 그래서 각자 원칙을 정하는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원칙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각자 그걸 써와요. 물리과 교수님도 강령 써오고, 물리교육과 교수님도 자기 나름대로 원칙 써오고, 교육학과 교수님도 원칙 써오고, 교육공학과 교수님도 원칙 써오고, 와서 합의되는 건 다 넣고 안 되는 건 토의를 해요. 이건 들어가야 돼요. 왜 들어가야 돼요? 이건 빼야 돼요. 왜 빼야 돼요? 라고 막 토의해서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 게 토대다지기예요. 결과물은 강령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는 이러한 원칙하에서 채택을 합시다 라는 강령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개발 목적, 방법, 그다음에 예상되는 결과, 내용들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요. 토론을 통해서 합의안 도출을 시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 선생님은 사칙연산을 2학년 때 가르쳐야 된다고 봤어요. 다른 선생님은 아니다, 그건 고학년 때 가르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강령에 따라서 어느 게 맞냐라는 걸 막 심사숙고하면서 각자 대안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예상되는 대안을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이건 넣읍시다, 이건 뺍시다. 이거는 당신 거 넣어줄 테니까 대신 내 거 이것도 넣읍시다. 아니면 당신 거 이걸 빼면서 내 것도 이거 뺍시다. 라는 합의를 하는 과정이 수기 과정이에요.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면 각자 이렇게 대안들이 나왔잖아요. 그걸 몰아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설계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는 도형 넣자, 누구는 연산 넣자, 누구는 확률 빼자, 누구는 통계 빼자.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 논의해갖고 도형, 연산, 확률 통계가 정해지면 이 수준으로 만들어집시다라고 정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게 바로 설계 과정을 거치더라. 이게 실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게 워커가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점은 실제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참여해서 그걸 그대로 책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서로 각자 교수들마다 합의가 잘 안 되잖아요. 그 합의 불발 시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더라 라는 내용들을 진술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대신 단점이 뭐냐면 만들어졌어. 만들어진 다음에는 얘기가 없어요. 학교 보고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만들었으니 그냥 뿌리면 알아서 가르치겠지. 난 몰라. 그래서 교육과정 설계 완성 뒤에 학교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언급이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한계점이에요. 또한 자 여기 참여하는 인원들이 누굽니까? 물리과 교수, 물리교육과 교수, 교육학과 교수, 교육공학과 교수, 공무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할 때나 이렇게 가능하지 소규모 학교에서는 이 방식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만드는 공통교육과정은 거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교육개발원, 교육과정 평가원 해가지고 다양한 연구단체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이걸 할 수 없으니 그걸 의뢰할 수 있는 의뢰 당사자를 연구기관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아이즈너는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행동 목표로 하는 것들의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대안들로서 행동 목표는 학생 입장에서 진술해야 되고 행동용어를 사용하는 게 맞는데 문제 해결 목표를 해야 되는 것들은 해결책의 발견, 정답이 꼭 없어도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마을 환경에 대한 문제를 냈으면 그거는 정답이 꼭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표현적 결과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냥 표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려내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활동 목표를 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라는 것들을 이렇게 구분을 했고 그러면 그래서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 목표는 양적으로 평가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칙연산 10개 문제 내가지고 10개 중에 몇 개 맞추는지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양적 평가가 가능한 건 행동 목표인데 문제 해결 목표나 표현적 결과는 양적 평가를 할 수가 없죠. 마을 환경 모델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 내용들을 보고 애들이 이랬구나라고 점수 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발표 잘했어. 5점. 너희들은 발표가 좀 부족했어. 4점. 하고 수행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질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과와 과정에 대해서 같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수행 평가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적 감시관을 사용해요. 누가 평가를 하느냐? 선생님이. 어떻게? 교육 전문가로서의 그 시각을 가지고,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교육적 감시관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아이즈너가 강조한 건 뭐냐면, 행동 목표로 정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단순하니까, 그건 굳이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문제 해결 목표나 표현적 결과처럼 교육적 감시관과 교육적 비평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학교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행동 목표라면 학습지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교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왜 비슷한 교사를 써야 되느냐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질적 탐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학교가 의미 있는 거는 질적 평가, 교육적 감시관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질적 탐구가 훨씬 중요하고 교사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예술가와 같은 선구자에 해당된다. 감시관과 이런 질적 평가를 하는 거는 교사가 그 틀을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이거를 아트에 해당되는 것처럼 예술가처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바로 그 아이즈너가 얘기한 바입니다. 특히 예술교과는 행동 목표로 할 수 없다라는 걸 가장 크게 비판을 했죠. 붓질 1000번, 소리를 100번을 낸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노래를 표현할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림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그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붓질 1000번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 목표의 한계를 지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거에 있어서 학습 기회를 조직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교육적 감시관, 교육적 비평이 무슨 의미냐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이해하면 되냐면 김연아 선수의 그 숏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까? 기술 점수 몇 점, 예술 점수 몇 점을 여러 명이서 점수를 다 부여하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거, 가장 낮은 거 빼고 나머지 평균 내서 점수를 부여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 심사위원들한테 그 해설하는 사람들이 그 아나운서가 있으면 해설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사위원이었던 사람들이 해설하는 걸 보면 김연아 선수의 이걸 보니까 0, 몇 점의 감점이 있고 몇 점의 감점이 있고 그래서 이 정도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각자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아나운서는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심사위원이 아니니까. 바로 전문가로서의 교육적 감시관을 갖고 있는 교사는 그래서 몇 점 감점, 몇 점 올려서와 같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교사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학생들 누구를 편애해서 점수를 잘 주고 누구는 점수를 적게 주고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적 감시관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그냥 수행평가하면 점수만 딱딱딱 주면 되지 누가 거기에서 개찌 붙일 사람이 누가 있어? 이런 생각을 문제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교육적 감시관과 교육적 비평에서 점수 부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점수만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발표하는 자료를 봤지 않습니까? 그럼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발표 5점 만점에 4점이라고 점수 부여합니다. 옆에 써 있어요.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1점을 깠다라는 게 이렇게 코멘트가 달려있다고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그래 그냥 나는 느낌대로 점수 주면 되니까 교육적 감시관에 따라서 그냥 수행평가 점수 주면 편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안 편해요.
일일이 다 거기에다 왜 이 점수 줬다는 이유를 다 적는다고요. 그게 바로 감식안, 비평이에요. 교육 비평. 코멘트를 다 단다고요. 그래서 무슨 차이냐? 우리나라는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냥 기계적인, 가식적인 활동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국은 학생 대학교 입학할 때 추천서가 대단히 중요해요. 왜? 교육적 감시가, 교육적 비평을 존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런 교사들이 너 대학 입학 시험에 도움되니까 점수 잘 써줄게. 안 그렇다고요. 자기의 이런 감시관, 비평안을 가지고 써줘요. 그래서 대충 한 학생들은 추천서를 아예 안 써줘요. 정말 잘한 친구,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있어서 추천서를 써주거든요. 바로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서 얘기하는 감시관과 비평의 중요도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의미하는 바가 좀 명확하게 가슴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평가, 감시관, 비평,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수행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 밖 세계 적용하고 문제 해결 과정. 그래서 우리가 정답 맞췄으니까 이거 맞은 거야? 아니라고요. 과정을 제대로 밟았고 결과로서 문제 해결을 한 거야? 이게 점수를 제대로 주는 거지. 결과물이 우연히 맞았다고 하더라도 과정이 잘못됐으면 점수를 안 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참평가라는 거죠. 수행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수행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이즈너입니다. 자, 그렇게 느낌을 이해를 하시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 얘기인지가 다 가슴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스킬백의 경우는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 분석, 목표 설정, 프로그램 구성, 판단 및 실행, 그 다음에 조정 피드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그냥 복잡하게 여러 개로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조정 한자 하나만 하시면 돼요. 실행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굳이 뭐 판단 및 실행을 한다. 용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상황 분석, 목표 설정, 프로그램 구성, 실행, 조정 아니면 실행 피드백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걸 잘 보시면 목표 설정, 프로그램 구성, 실행, 조정 피드백은 전형적인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과정하고 별로 안 틀려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그 과정하고 거의 같아요. 조정 피드백을 하려면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평가를 전제로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 설정, 학습 경험 선정, 학습 경험 조직, 평가라는 과정 거의 같아요. 뭐가 추가된 거냐? 상황 분석이 이렇게 추가가 된 거예요. 자, 여기 상황 분석의 요인을 보면 외적 요인, 내적 요인 하는데 학교의 외적 요인과 학교의 내적 요인이에요. 이거 외울 필요 없다고요. 외적 요인은 뭐겠습니까? 학교는 사회에 처해 있죠. 교육부의 요구사항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사회문화적인 변화, 교육 체제 요구, 이게 교육부 요구사항이에요. 교과서 부여됐죠. 교과 성격 변화. 그다음에 교사 지원할 수 있는 체제는 임용고시 돼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외적 요인, 그냥 학교가 처한 학교 외부의 요인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학교 내부의 요인, 학교 내부의 요인의 가장 핵심 멤버가 누굽니까? 학생, 교사잖아요. 학생 적성, 능력, 교육 요구, 교사 가치관, 태도, 기능, 지식, 기능. 학교의 시설이잖아요. 시설이잖아요. 학교 환경, 정치적 구조, 학교 시설이니까 외적 요인, 내적 요인은 딱 요거예요. 내적 요인, 이거. 여기. 이 4개 항목들이 내적 요인. 그다음에 학교 시설. 그다음에 교육 사회학. 그다음에 교육 철학 이런 부분은 외적 요인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상황이란 내적 요인, 외적 요인에서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학교 내부 요인, 외부 요인.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되지 꼭 이 용어를 다 써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 설정은 타일러에서 목표 설정 내용이에요. 프로그램 구성의 내용은 학습 경험 선정, 학습 경험 조직의 내용이에요. 판단 및 실행은 그걸 학교에다 직접 적용해 보겠다는 얘기고 조정의 경우는 평가를 해야지
그 목표 달성 연구를 평가해야지 달성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건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니까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이해하고 싶으면 상식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스킬백의 학교 중심 운영이에요. 그러니 요즘은 인문계 고등학교 말고도 예를 들어서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 실업계 산업고등학교가 있죠. 예술고등학교 있죠. 외고 있죠. 과학고 있죠. 그런 데들의 경우는 학교가 처한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고 거기에 걸맞는 교육과정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사고가 지금은 있지만 그건 앞으로 없어지니까 없애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일반고로 다 전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내용이 다르지가 않아. 교육과정을 굳이 달리 가져가야 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지금 자사고를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왜 없애겠다는 건지도 이해가 되고 교육부에서 자사고는 없애겠다고 하는데 외고 갖고 없애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왜 그렇겠냐 이거죠. 목표가 다르다는 거죠. 학교가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위긴서 맥타이의 경우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먼저 세우고 거기에 따른 평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수락할 만한 증거를 결정하는 거죠. 이 조건이 되면 목표 달성을 한 걸로 봐야겠다. 사칙연산 10문제를 내서 9문제 이상을 맞추면 목표 달성할 만한 수락할 만한 증거를 보겠다라는 거죠. 10개 중에 9개 이상을 맞추면 이게 바로 평가 계획이죠. 그래서 목표 설정이 딱 되면 목표라는 거는 수치 부여하고 측정 가능해야 되잖아요. 측정 가능하다는 얘기는 바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세웠으니 평가 계획을 당연히 세울 수가 있죠. 만약에 평가 계획이 안 세워진다 그러면 목표를 잘못 세운 거죠. 측정이 안 되는 목표는 목표가 아니죠. 측정 가능한 것만 목표죠. 그러니 평가 가능한 얘는 목표가 평가에 맞는지만 신경을 써서 평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평가 계획이 목표가 다 반영됐어요? 그러면 학습 계획을 세울 때 굳이 목표 설정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학습 계획이 다 반영돼 있어요. 나는 평가 잘 받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학습 계획을 세우면 되는지 그것만 고민하면 돼요. 이 세 개를 다 고민할 필요 없다고요. 여기는 수치 부여할 수 있고 측정 가능으로 만들어 놨으니 학습 계획을 세울 때 이게 훨씬 더 구체적이고 편리하죠. 수치 부여,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 평가할 때 더 높은 점수 나오나? 아닌가? 하고 점수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니 이렇게 하면 목표, 평가, 교육 과정이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표, 평가, 교육 과정이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학습 계획을 세울 때는 이들이 고유로 나온 제시하는 원리가 회어투 원리예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 잘 안 떨어져. 떨어지면 이걸 외워야 돼. 떨어지면 이게 얘네들이 제시한 거에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워야 돼. 근데 안 떨어져. 그래서 그냥 이해만 해두면 될 것 같아요. where의 H는 where are we headed? 목표가 뭐냐 이거죠. where의 H는 hook the student. 학생들 어떻게 흥미를 유발할 거냐. 익스플로어는 학습 과정을, 교육 과정을 편성을 하면 그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냐라는, 탐구하고 경험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R은 review, rethink, revision이니까 반성하고, 그러니까 복습합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그지비션은 바로 평가가, 전시가 돼야지, 이렇게 전시가 이렇게 돼서 미술 작품이 나오면 이거는 뭐 구도가 좋아서 채색이 어때서 몇 점 하고 부여할 거 아닙니까? 바로 평가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테일러는 이걸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달성 안 된 부분을 학자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내용들을 순서 배열을 잘해야 되니까 오거나이즈를 해야 된다는 거죠. 조직 및 케어랑
조직 및 계열화는 뭡니까?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걸 나중에 가르치고 어떤 거를 같이 가르치고 어떤 거는 따로 가르치고 이게 바로 수평적 조직, 수직적 조직이잖아요. 행적 조직, 종적 조직. 구구단 먼저 가르치고 두 자릿수 곱셈 가르치고 세 자릿수 곱셈 가르치고 이 순서 결정하는 게 바로 오거나이즈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해만 해두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중요한 건 뭐냐? 목표가 되어졌으면 평가계획을 세울 때는 목표만 반영되도록. 학습계획 세울 때는 평가계획 안에 목표가 이미 반영돼 있으니 평가만 반영해서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와 평가와 학습계획이 삼위일체가 되게 만들겠다. 이게 바로 위긴즈나 벡타이의 후진설계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타일러를 근간으로 해서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직접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떤 요소들을 조금 더 들어가서 고민을 해야 되는지, 결국 이러한 세부 요소들이 시험 문제에 다 나올 내용들이에요. 그만큼 중요해요. 교육 과정사가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교육과정 개발에 실제로 구체화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